폴란드 라돔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7시. 에어쇼 라돔 2025를 기다려온 수천 명의 관중들이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손을 흔들고 연인들이 서로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그때 은빛 F-16 한 대가 구름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조종사 마치에이 크라코비안 소령이 조종하는 전투기였어요.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들어올렸습니다. 완벽한 고개 비행의 순간을 담으려고 했죠. F-16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360도 회전하며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술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지고 있었어요. 기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점점 작아졌고 누군가가 하고 중얼거렸죠. 그 다음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F-16이 활주로와 충돌하며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폭음이 관중석을 뒤흔들었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9,000km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세상을 바꿀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N7입니다.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제가 전하는 건 사실이고 출처는 합법적 취재와 오픈소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제 말보다 로그를 믿으십시오. 폴란드 국가안보국 BBN에서 15년간 일하며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오후 7시 25분. 저는 바르샤바 BBN 본부 7층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긴급 알람이 울렸죠. 라돔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에어쇼 라돔 2025 리허설 중이었고 조종사는 F-16 타이거 데모팀의 팀장 마치에이 크라코비안 소령이었습니다. 지상 충돌 확인. 조종사 비상 탈출 없음. 현장 사망 추정.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라돔 기지의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F-16이 급강하다 활주로와 충돌하며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었죠. 3주 전 영국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타투에서 상까지 받았던 최고 조종사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전투기라면 꿈에서도 몰 수 있는 최고 조종사가 너무나도 이상한 죽음이라니.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각하, 에어쇼 전면 취소 확정입니다. 그런데 얀 코발스키 BBN 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제가 뭔가, 얀? 베이징에서 온 보고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고. 폴란드의 F-16 전력에 공백이 생긴 바로 그날 베이징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맞잡는다는 발표가 나온 거죠. 코발스키 국장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7, 긴급 TF에 들어가. 각국 채널 다 열어라. 48시간 안에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BBN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로 내려갔죠. 여기서 저는 CIA, MI6, BND, DGSE와 실시간 연결됩니다. 물론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는 선에서만이지만요. 첫 번째 연락은 바그람 기지에 있는 CIA 폴란드 데스크 책임자 마이클 톰슨이었습니다. 마이클, 라돔 상황 브리핑 받았나?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장 F-16 지원은 어렵다. 우크라이나에 18대를 보냈고 중동에도 전력이 묶여 있어.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3개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토 규정상 다른 회원국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제3국 장비를 긴급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 제3국 장비. 그때 저는 떠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가 협상해온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요. 두 번째 연락은 모스크바였습니다. 우리에겐 러시아 지한류 내부에 정보원이 있거든요.
코드명 발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N7인가? 재미있는 타이밍이군. 발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미로워하는 톤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GRU 이국에서 비상 소집이 걸렸어. 폴란드 F-16 사고를 브리핑하더군. 그런데 말이야. 우리 상관이 이상한 말을 했어. 미국 놈들이 바로 못 채우는 틈을 노려야 한다고. 뭘 노린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베이징 회담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 푸틴이 시진핑에게 뭔가 제안할 모양이야. 세 번째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MSS와는 직접 연결은 없지만 타이완 정보부를 통한 간접 경로가 있어요. 폴란드 상황을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나? 흥미롭게 보고 있어. MSS 이국에서 미군 전력이 분산된 지금이 기회라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평양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정보는 한국 국정원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우리 채널로는 북한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RGB에서 이번 달은 침묵 다음 달은 시험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각국의 정보를 종합하니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해졌습니다. 국가복지기금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360억 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보유금도 2022년 400톤에서 139.5톤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올해 5월부터 푸틴을 미쳤다고 공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1시간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도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푸틴이 예정된 아우루스 리무진을 마다하고 트럼프의 전용차에 탔다는 상징적인 장면만 남겼을 뿐이죠. 미국이 러시아를 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협력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자 푸틴은 중국과 북한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시진핑 옆에 서서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죠. 문제는 그 타이밍이 우리 폴란드의 전력 공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코발스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나 N7?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우리 상황을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대안을 찾거나요. 대안이라면 한국입니다. 코발스키 국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022년부터 협상해온 K2 전차와 K9 자주포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FA50도요.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고 한국 측은 긴급 상황 시 48시간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8시간? 정말인가?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이죠. 코발스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 채널을 열어라.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베이징에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음 6일이 폴란드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그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도. 8월 29일 오전, 저는 BBN 7층의 파노라마룸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전 세계 5개 도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모스크바, 평양, 워싱턴, 베이징, 그리고 바르샤바. 각 도시마다 우리만의 코드명이 있어요. 모스크바는 붉은 광장, 평양은 고요한 아침, 워싱턴은 흰돔, 베이징은 자금성, 바르샤바는 비스툴라입니다. 그날 아침 각 도시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극장에서 동시에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악기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죠. 붉은 광장에서 온 목소리.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GRU 1국장 이반 세르게예프 중장이었습니다.
발틱이 전해온 정보였어요. 미국 놈들이 우크라이나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있다. 폴란드 F-16 사고는 하늘이 준 기회야. 나토의 동유럽 전력에 구멍이 뚫렸어. 지금이야말로 압박할 때다. 세르게예프 중장은 SVR 대외 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킨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기관이 손을 잡는 일은 흔치 않은데 이번엔 달랐어요. 푸틴 동지께서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을 만나시면 새로운 삼각축이 완성된다. 트럼프가 우리를 버렸다고. 상관없어. 우리에겐 더 강력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요한 아침에서 온 목소리. 이번 달은 침묵, 다음 달은 시험. 북한 정찰 총국알지비 국장 리영길의 지시였습니다. 한국 국정원 루트를 통해 들은 정보였죠. 동지 원수님께서 베이징에 가시는 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RGB 산하 군수공업부에서는 이미 베이징 회담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F-16 사고는 나토의 약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러시아와 함께 압박하면 유럽의 친미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특히 한국 무기를 들여오려는 폴란드 같은 나라들 말이다. 흰돔에서 온 목소리. 큰 우산은 우리가 편다. 분담은 나눈다. NSC 국가안보회의 국장 마이크 월츠의 발언이었습니다. CIA를 통해 들은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F-16 사고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전력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야. 우크라이나에 18대, 중동에 24대, 인도태평양에 32대. 당장 폴란드에 지원할 F-16은 없어. DIA 국방정보국 국장 스콧 베리어도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인다. 중국까지 포함하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 한국이라는 완벽한 파트너가 말이야. CIA 국장 존 레클리프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검증된 무기야. 폴란드와의 계약도 체결되어 있고 우리가 장기 전략을 담당하고 한국이 즉시 전력화를 맡으면 완벽한 분업이지. 자금성에서 온 목소리. 표준을 먼저 적는 자가 시장을 가진다. MSS 국가안전부 부부장 천원칭의 말이었습니다. 타이완 정보부를 통해 들은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버리면서 국제 질서에 공백이 생겼다. 우리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 PLA 전략지원부대 SSF 사령관 리상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폴란드 F-16 사고는 나토의 한계를 보여준다. 회원국이 위기에 처해도 즉시 지원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 유럽 국가들이 흔들릴 거야. 비스툴라에서 온 목소리. 시간표 기반 배치가 필요하다. 코발스키 BBN 국장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최소 3개월이 걸린다. 그동안 우리가 전력 공백을 유지할 수는 없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폴란드 국방부에 모인 장관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과의 계약을 앞당겨야 한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두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무장청 AU 청장 아르카디우시 베마코비치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이야. 대통령께서 승인만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파노라마룸에서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5개 도시가 모두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와 평양, 베이징은 폴란드의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나토가 약해졌으니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워싱턴은 전력 분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르샤바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개월을 기다릴 수도 없고 중러북의 압박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
폴란드 의회에서 긴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무기 도입 재검토였어요. 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를 들여와서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미국과 독일의 검증된 무기 체계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터키, 호주, 노르웨이에서 검증받았습니다. 공청회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급속히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베이징 변수와 폴란드의 선택지.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행사 9월 3일에서 푸틴, 김정은, 시진핑 3자 회동이 예상됩니다. 이는 미러 관계 악화 이후 중러북 삼각축 강화를 의미하며 폴란드의 F-16 전력 공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F-16 지원을 3개월간 기다리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베이징 회담 이후 중러북의 압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즉시 이행하는 것.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모두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곧 전력인 상황에서 한국은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이제 해가 뜨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질 악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한국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48시간 내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 말이죠. 8월 30일 오전 6시, 저는 드랍스코 훈련장으로 향하는 국방부 전용 헬기 미-17에 몸을 맡겼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 무기들의 긴급 시연이 열리기로 했거든요. 헬기가 드랍스코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훈련장에 이미 K2 전차 세대와 K9 자주포 이문이 도열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을까요? 착륙 후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방위사업 청DAPA의 김정호 팀장이었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부산 감천항에서 출발한 물량입니다. M124 수송기 2대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이동했죠. M124? 그 거대한 러시아제 수송기로 한국 무기를 실어 날랐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오전 9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K2 전차였습니다. 현대로템의 박승민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죠. K2 흑표는 도심, 습지, 야간 모드를 2.3초 내에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도심 모드입니다. K2가 시속 70km로 질주하며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120mm 활강포에서 나간 APFSDS탄이 2.8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명중률 96.7%. 탄착군 반경 0.8m. 박수석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습지 모드로 전환합니다. K2의 현가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체가 낮아지면서 접지압이 분산됐어요. 늪지대를 지나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습니다. 한화디펜스의 이창수 책임연구원이 나섰어요. K9 썬더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사격 후 3분 내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요. K9이 155mm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을 향해서요. 사격 직후 K9은 즉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격 이탈 제점화까지 4분 27초.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연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훈련장 입구에 검은색 아우디 A8세대가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 차림의 서양인들이었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저는 망원경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들의 신분증과 명함을 보니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네스터 같은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이었어요.
로비스트들입니다. 아마 우리 계약을 방해하러 온 것 같네요. 과연 그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도표를 보십시오. 한국 무기의 정비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도표에는 정비비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10년 유지 비용이 독일 레오파드 2보다 40%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표의 출처를 의심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출처가 어디죠? 유럽방산연구소의 공식 분석 자료입니다. 유럽방산연구소. 저는 그런 기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레오나르도가 후원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오후 12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폴란드 공영방송 TVP 취재진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로비스트들이 제공한 도표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높은 정비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포터가 김정호 팀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김 팀장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는 부정확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2 전차의 가동률은 93.2%입니다. 레오파드 2는 87.6%이고요. 가동률이 높으면 실질적인 유지 비용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럼 정비 부품은 어떻게 조달하죠? 표준화 부품 풀을 운영합니다. 현지 생산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무기 플랫폼을 파는 게 아니라 통합 운영 시스템을 팝니다.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죠. 오후 1시, 진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착한 FA-50 경공격기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통합 운영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K2가 적을 발견하면 데이터 링크를 통해 K9에게 좌표를 전송합니다. K9이 포격하는 동안 FA-50이 상공에서 전장을 감시하고요. 실제로 K2가 레이저로 표적을 지시하자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K9에게 전송됐습니다. K9은 3초 만에 포를 조준하고 발사했어요. 동시에 FA-50이 상공에서 타격 결과를 확인해 지상에 전송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23초 걸렸습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파는 체계입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유럽 로비스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의 도표로는 이런 통합 운영 능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FA-50의 통신이 두절됐어요. 지상 관제소와의 데이터 링크가 끊어진 겁니다. 뭔가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정민수 팀장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전파 교란인가요? 아닙니다. 더 정교한 사이버 공격 같습니다.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자체가 교란되고 있어요. 저는 즉시 BBM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감지 중. 출처 파악 가능한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회색지대 전술 같습니다. 회색지대 전술.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애매한 공격이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민수 카이 팀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백업 시스템. FA-50은 3중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 데이터 링크가 교란되면 위성 통신으로 전환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독립 운영 모드로 바꿉니다. 실제로 FA-50은 3분 만에 정상 운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TVP 리포터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방금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도 정상 작동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전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합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적의 교란과 방해를 전제로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럽 로비스트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오후 4시 시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김정호 팀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48시간 내에 긴급 도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 모두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입니다. 정치적 결정. 폴란드 대통령께서 승인만 하시면 내일 밤에도 첫 번째 물량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밤. 그럼 베이징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로그도 타임스탬프도 성능 데이터도 모두요. 우리는 숨길 게 없거든요. 투명성. 그게 바로 한국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드랍스코에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헬기 안에서 그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유럽 로비스트들은 조작된 도표로 우리를 현혹하려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으로 시연을 방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약속한 48시간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다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드랍스코 시연 결과 및 권고안. 한국의 K2, K9, FA50은 모든 방해 공작을 뚫고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통합 운영 시스템은 기존의 개별 플랫폼 개념을 뛰어넘는 차세대 무기 체계임을 확인했습니다. 48시간 내 긴급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며 이는 베이징 회담 이전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권고합니다. 한국과의 긴급 계약을 즉시 승인하십시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의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답이 한국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8월 31일 오후 11시 47분. 저는 BBN 지하 3층 통합정보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N7 긴급 상황입니다. 통신 담당관 카롤 노바크가 소리쳤습니다. 뭔 일인가? 드랍스코 훈련장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됩니다. FA50의 데이터 링크가 또 교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즉시 드랍스코와 연결했습니다. 현지에는 한국 측 기술팀이 야간 점검을 위해 남아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정민수 팀장님. N7님.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링크 교란이 아니라 전체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어요. 원인을 파악했나요? 새로운 형태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낮에 대응한 건 1단계였고 지금 이건 2단계 같네요. 더 정교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호 소령입니다. 한국군 기술장교로 파견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믿음직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소령님. 지금 FA50의 주 통신, 백업 위성 통신, 독립 운영 모드까지 모두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파 교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침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팀으로 나누어 동시에 접근하겠습니다. 정비팀은 하드웨어를, 군수팀은 소프트웨어를, 교육팀은 매뉴얼 운영을 담당합니다. 최소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시간입니다. 새벽 4시까지 완전 복구하겠습니다. 새벽 4시? 그때까지 저도 현지에 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정을 넘어 9월 1일이 되었을 때 저는 헬기를 타고 드랍스코로 향했습니다. 야간 비행이라 위험했지만 이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새벽 1시 15분 드랍스코 도착. 훈련장은 밤임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FA50 주변에 한국 기술진들이 모여 작업하고 있었어요. 최준호 소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군인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소령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정교한 공격입니다. 아마도 중국 MSS의 전략 지원 부대나 러시아 GRU의 사이버 부문에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공격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은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하드웨어를 노립니다. 지금 둘 다 당하고 있거든요. 최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진단 데이터가 나타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패킷들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베이징과 모스크바.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대응 방법은?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최소령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거든요. 북한의 교란, 중국의 해킹,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모든 걸 경험했어요. 그때 정비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소령님, 하드웨어 점검 완료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군수팀은 소프트웨어 패치 완료. 새로운 암호화 키로 전환했습니다. 교육팀은 매뉴얼 운영 모드 테스트 완료. 언제든지 전환 가능합니다. 최소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통합 테스트를 해보자. 새벽 2시 30분, FA50의 엔진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연결. 정상. 위성 통신. 정상. 독립 운영 모드. 정상. 통합 시스템 연동. 정상. 완전 복구됐습니다. 정민수 카이 팀장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최소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봅시다. 실제로 K2, K9과 연동해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새벽 3시, 밤중에 진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야간 투시경을 사용해 가상 표적을 탐지했어요. 그 정보가 즉시 FA50에 전송됐습니다. FA50은 상공에서 표적을 확인하고 K9 자주포에 좌표를 전달했어요. 야간 통합 작전 시간 47초. 최소령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낮에는 23초였는데 밤에는 47초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간 작전이니까 안전을 위해 더 신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파는 거였습니다. 밤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고치고 교란당하면 즉시 복구하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새벽 4시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소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엔칠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복구하는 동안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로그도 타임스탬프도 성능 데이터도 전부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밤새 벌어진 모든 일들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23만 4,723 교란 신호 최초 탐지. 1544 하드웨어 점검 시작. 1만 2217 소프트웨어 패치 완료. 2만 855 통합 테스트 시작. 3만 4,712 야간 연동 작전 성공. 4만 완전 복구 완료.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부와 폴란드 국방부에 전송되고 있어요. 투명성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투명성. 또 그 단어였어요. 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령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벽 5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그날 밤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를 교란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4시간 만에 그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그것도 더 강해진 상태로 복구해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철학이었습니다. 밤에 꺼지면 밤에 켠다. 최소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하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7시, 저는 또 한 번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야간 교란 사건 및 한국 측 대응 평가. 중러의 합동 사이버 공격이 감행됐으나 한국 기술팀이 4시간 만에 완전 복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문제 해결 철학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준호 소령이 이끈 한국군 기술장교팀의 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정비군수 교육 3개 분야를 동시에 운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무기 플랫폼이 아니라 문제 해결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베이징 회담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의 타임스탬프를 보세요. 8월 30일 오후 2시 47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 실제 K2 사격은 오후 1시 15분에 끝났거든요. 그 시간에는 K9 시연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라는 걸요. 원본을 찾아봐. 이미 찾았어요. 마렉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같은 장면이었지만 연기가 없었어요. 누가 조작했는지 추적 가능해? 어려워요. VPN을 여러 번 거쳐서 업로드했거든요. 하지만 편집 소프트웨어에 워터마크가 남아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프로 CC 2023. 그리고 편집 스타일을 보면 전문가 수준이에요. 일반인이 한 게 아니라 프로덕션 업체에서 작업한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전 10시 폴란드 최대 방송사 TVN에서 한국 무기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무기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도표를 띄웠어요. 어제 드랍스코에서 봤던 바로 그 정비비 폭탄 도표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의 10년 유지 비용이 독일 레오파드 2보다 40% 높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무기를 도입해야 할까요? 저는 즉시 TVN에 연락했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죠? 유럽방산연구소의 공식 분석입니다. 그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TVN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유럽방산연구소라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는 어디서 받은 거죠? 익명의 제보자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추적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이메일 주소 info @eurodefense.org. 도메인 등록 8월 28일 라돔 사고 당일. 등록자 프록시 서비스로 감춰짐. 서버 위치 스위스하지만 실제로는 프록시. 완전히 조작된 정보네요. 마렙이 분석 결과를 알려줬어요. 이 도메인은 3일 전에 만들어졌고 서버는 스위스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VPN을 통해 우회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출처는? 추적이 어렵네요. 하지만 패턴을 보면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오후 1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 한국무기 반대 해시태그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수천 개의 게시물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봇네트 공격이에요. 마렉이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4시간 내에 가짜 계정 3,247개가 생성됐고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복사해서 게시하고 있어요.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없다. 유럽 무기가 더 안전하다. 성급한 결정은 위험하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정보전에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작된 K2 전차 영상의 원본을 공개했어요. BBN 공식 채널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원본 영상입니다. 어떤 연기도 어떤 고장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편집 과정도 분석해서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연기 효과를 추가한 것입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짜 도표의 진실을 폭로했어요. 유럽방산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도메인은 3일 전에 만들어졌고 자료의 모든 수치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진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의 가동률은 93.2%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후 4시 한국 측도 직접 나섰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논평 대신 데이터로 답하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랍스코 훈련장의 K2, K9, FA-52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능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화면에는 각 무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K2 전차 가동률 100%, 연료 잔량 87%, 시스템 이상 연건. K9 자주포 가동률 100%, 포탄 잔량 45발, 시스템 이상 연건. FA-50 가동률 100%, 연료 잔량 92%, 시스템 이상 연건.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김 팀장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원본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유럽 경쟁사들의 방해에 대해서는 경쟁은 건전한 겁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건 공정하지 않죠. 앞으로도 이런 투명성을 유지할 건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로그와 타임스탬프, 성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니까요. 오후 6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TVN이 긴급 정정 보도를 내보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한 한국 무기 관련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럽방산연구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고 제공된 자료의 수치들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신 진짜 자료가 방송됐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K2 전차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동률도 93.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8시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한 국무기 반대 해시태그는 사라지고 대신 해시태그 진실을 말하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본네트 공격이 무력화됐네요. 마렉이 분석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가짜 계정들이 대거 삭제되고 있어요.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후 10시 하루 종일의 정보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진실이 승리한 겁니다. 조작된 영상은 원본에 의해 논파됐고 가짜 도표는 진짜 데이터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본네트 공격도 투명한 정보 공개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정보전 공격 및 대응 결과 분석. 9월 1일 한국 무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정보전이 감행됐습니다. 조작된 영상, 가짜 도표, 본네트 공격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됐죠. 공격 주체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회사로 추정되며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논평이나 해명 대신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고 투명성을 무기로 모든 허위 정보를 논파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성능 데이터 공개는 정보전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한국식 철학이 승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정보전은 한국 무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보전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명성이라는 것을요.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개할 때 어떤 조작이나 왜곡도 힘을 잃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모든 걸 보여주고 데이터로 말하고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는 나라요.
그리고 그런 나라와 손잡는 것이 폴란드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게 됐어요. 내일이면 베이징에서 중러북 회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투명하고 확실한 대안이 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파트너 말이죠. 9월 2일 새벽 3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시작될 텐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었거든요.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배신의 연쇄가 시작된 걸까요? 저는 BBN 아카이브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이곳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국제정세 분석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요. 먼저 찾아본 건 트럼프 푸틴 관계 변화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트럼프 푸틴 1시간 30분 전화통화. 트럼프 블라디미르와 환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크렘린 건설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분위기. 모스크바 증시 6% 상승. 루블 3.7% 강세. 2025년 5월 25일 트럼프 돌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푸틴이 미쳤다는 발언 처음 등장.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2시간 47분 회담. 합의 없이 종료 예정된 업무 오찬 취소. 푸틴이 아우루스 대신 트럼프 전용차 탑승 굴욕적 상징. 변화의 이유가 명확했어요. 러시아의 국력 급속 약화였습니다. 러시아 경제 지표 변화. 국가복지기금 2022년 1,840억 달러, 2025년 360억 달러 80% 감소. 보유금 2022년 400톤, 2025년 139.5톤 65% 감소. 원유 수출 수익 전년 대비 27% 감소. 국방비 비중 GDP의 6.8%까지 상승 재정 압박 심화. 트럼프가 푸틴을 버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약해진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음으로 찾아본 건 푸틴의 대응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매달리기 시작. 시진핑과 6차례 전화통화 전년 대비 300% 증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표현 빈도 급증. 중국 투자 유치 위한 특별경제구역 신설. 2025년 7월 북한과의 밀착 가속화. 김정은과 5차례 비밀회담 러시아 극동지역. 군사기술 이전 확대 협정 체결. 북한 노동자 10만 명 추가 유입 허용. 2025년 8월 베이징 전승절 참석 결정.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초청에 감격. 중러북 3자 정상회담 최초 추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는 표현 사용. 푸틴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미국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미국의 변화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CIA와의 비밀통신 기록을 찾아봤어요. 2025년 3월 새로운 파트너 전략 수립.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재검토.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 2025년 6월 한국 중심의 동맹 재편. 한국은 가장 믿을 만한 동맹. 방산 협력을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유럽 내 한국 무기 확산 적극 지원. 2025년 8월 폴란드 상황을 기회로 활용. 폴란드 F-16 공백을 한국이 메우는 것을 환영. 이는 완벽한 역할 분담의 사례. 전략 보장은 미국 즉시 전력화는 한국. 미국도 계산이 빠른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약해지자 즉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새벽 5시, 저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응 패턴 분석. 한국은 이 모든 배신의 연쇄 속에서도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어요. 미국과의 관계 변함없는 동맹 유지.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냉각,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음. 중국과의 관계 경제 협력 유지, 안보 이슈에서는 선긋기. 유럽과의 관계 방산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이 누구를 배신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며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베이징에서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착륙 현황. 615 푸틴 대통령 인류신 19만 6,300 피우. 642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로 베이징역 도착. 730 시진핑 주석 중난하이에서 인민대회당으로 이동. 3명의 지도자가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절망적인 동맹이라는 것을요. 푸틴은 미국에게 버림받았고 김정은은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시진핑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압박 수단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공백이 이미 메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바로 한국에 의해서 말이에요. 오전 8시, 저는 이태성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전직 군수장교였다가 지금은 한폴 방산협력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이태성 대표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르샤바 시내 카페에서 만난 이태성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M48 패튼 전차를 몰았거든요. 미군이 주던 중고 장비였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유럽의 한국 전차가 수출되는 시대예요. K2 흑표가 폴란드 평야를 달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태성 씨의 눈에 감회가 서렸어요. 예전엔 기다림이 일상이었어요. 미군이 언제 줄지, 언제 올지 모르는 무기들을 기다리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이젠 납기가 전력이에요.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보냅니다. 48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48시간에 도착해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역사가 바뀐 거죠. 그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1990년대부터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알 수 있는 진짜 교훈을 무기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훈이죠? 싸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거요. 억제 철학이죠. 이태성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목적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나라와 싸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첫 번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다오유타이 국빈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시진핑은 오후에 합류할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담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이미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48시간 내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워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들의 압박 카드가 무력화되는 거였습니다. 오후 12시 폴란드 대통령 두다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배신의 연쇄가 끝나고 새로운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 말이에요. 9월 2일 오후 2시 저는 벨베데르 궁전 지하 1층 안보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긴급 안보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참석자는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BBN 국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핵심 분석관 5명 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지난 5일간 계속된 위기 상황 때문이겠죠. 자, 시작하자. 현재 상황부터 브리핑해달라. 두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BBN 국장이 먼저 나섰어요. 각하, 베이징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 중입니다. 2시간째 진행되고 있고 3시에 시진핑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공식 발표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 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포함한 서방 측 압박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장관 코시니아크 카미시가 이어받았습니다. 각하, 미군의 F-16 지원은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이라면 제 차례였습니다. 한국입니다, 각하.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난 5일간의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드랍스코 시연 결과입니다. K2 전차 명중률 96.7%, K9 자주포 재점화 시간 4분 27초, FA50 통합 작전 시간 23초.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간 교란 사건은 어떻게 됐나? 4시간 만에 완전 복구했습니다. 한국군 최준호 소령이 이끈 기술팀이 중러의 합동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정보전은 조작 영상과 가짜 도표가 유포됐지만 한국 측이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며 완전히 논파했습니다. 투명성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48시간입니다. 한국 측이 확약했습니다. 48시간? 정말인가?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카이가 상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감천항에서 출발해 그단스크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그때 코발스키 국장이 실시간 정보를 받았다고 알려왔어요. 각하, 베이징에서 소식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공동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동유럽의 군사 균형 변화에 대한 우려 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국 무기 도입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압박하는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해야 합니다, 각하. 베이징 회담이 끝나기 전에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각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드랍스코 훈련장의 실시간 현황이 떴어요. 현재 시각 14만 3,722. K2001 가동률 100%, 연료 89%, 시스템 이상 무. K9001 가동률 100%, 준비 완료, 시스템 이상 무. FA5만 1 가동률 100%, 비행 준비 완료, 시스템 이상 무.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한국 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하지만 정치는 다른 법이야. 어떤 의미입니까? 의회에서 반대가 심하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심지어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거론하고 있고. 하지만 각하. 안다, N7.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때 갑자기 상황실 문이 열렸어요. 대통령 수석보좌관 크지시토프 슈체치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베이징에서 3자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슈체치나가 문서를 건넸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3자 공동 성명. 우리는 동유럽 지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일부 국가들의 공격적 무기 도입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우리 3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적절한 조치라니. 이건 노골적인 위협이군.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발스키 국장이 물었습니다. 의회 상황은? 슈체치나 보좌관이 답했어요. 야당이 즉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러북의 공동 위협 앞에서 도발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태블릿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각하, 잠시만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정보입니다. 한국 측에서 실시간 성능 패킷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에는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2025.09, 24만 4,733. 부산 감천항 K2 전차 세대 선적 완료. 예상 도착 2025.09, 44만 4,733 정확히 48시간 후. 해상 운송 MVHOEGH 트레이서 노르웨이 선박. 실시간 GPS 3506엔 12,901이. 상태 모든 시스템 정상. 이게 뭔가?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 측이 이미 선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결정도 내리기 전에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요. 그때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탄착군 분석 리포트. K2 전차 실사격 결과 2.8km 거리에서 오차 0.8m. K9 자주포 연쇄 사격 40km 거리에서 3발 연속 명중. FA50 정밀 타격 1.5km 거리에서 오차 0.3m. 이 모든 데이터가 조작 불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숨길 게 없으니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N7, 자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가? 각하, 분석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폴란드 국민으로서 말이야. 정말 한국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간 제가 본 것들은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 밤에 꺼지면 밤에 켜고 공격받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고 조작당하면 진실로 맞서고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년 분단의 경험이군.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아는 민족입니다. 오후 3시 1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각하, 중러북이 동유럽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경제 제재나 외교 압박을 뜻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이군. 그가 창가로 걸어가 바르샤바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N7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48시간이면 우리의 전력 공백이 해소되나? 그렇습니다, 각하. 베이징의 압박에도 버틸 수 있나? 한국이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돌아서며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한국과의 계약을 즉시 이행하라. 각하. 슈체치나 보좌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회와 야당의 반발이 심할 텐데. 그럼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제 태블릿을 가리켰어요. 이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하라.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자. 공개하시겠다고요? 그래. 한국이 투명성을 무기로 쓴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오후 4시 폴란드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공동 위협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우리를 위한 무기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48시간 후면 우리의 전력 공백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조사 결과가 놀라웠어요. 긴급 여론조사 결과 오후 6시 발표. 대통령 결정 지지 67%. 한국 무기 도입 찬성 72%. 베이징 압박에 굴복 반대 81%. 국민들이 데이터를 믿었던 거예요. 오후 7시 베이징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자 회담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압박 효과가 예상보다 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9월 2일 안보회의 결과 및 의미. 오늘 대통령은 베이징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과의 계약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실시간 성능 정보와 투명한 공개 방식이 정치적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정치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준비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48시간 후면 우리의 하늘에 태극기가 새겨진 FA-52 날고 우리의 땅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달릴 거예요. 베이징의 악수가 우리를 위협했지만 한국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낼 겁니다. 이제 마지막 24시간이 남았어요. 9월 3일 오전 6시, 저는 그단스크 항구로 향하는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7분, 한국에서 출발한 첫 번째 선박이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정확히 48시간이었어요. 기차가 바르샤바를 떠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폴란드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이 땅을 지킬 새로운 무기들이 도착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전 8시, 그단스크 항구 도착. 항구는 이미 분주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BBN 그리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호 DAPA 팀장도 새벽 비행기로 바르샤바에서 합류했더군요. 엔칠님,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시간에 맞춰 도착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 해운회사는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MVHOEGH 트레이서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위치 5423엔 1838이 예상 도착 144,723. 23분 일찍 적재물 K2 전차 세대, K9 자주포 2문, FA-50 부품 1세트. 일찍 도착하네요. 바람이 순조로웠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접안할 겁니다. 한국의 정확성이었어요.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자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는 거였어요. 공동성명도 예상보다 약했고요. 베이징 3자 공동성명 최종판. 중국,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신중하고 건설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균형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처음 위협적이던 톤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내용이었어요. 압박 효과가 없었네요. 김 팀장이 분석했습니다. 폴란드가 굴복하지 않자 다른 수를 찾아야 했던 것 같아요. 오전 11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의 결정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성명. 폴란드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믿을만한 동맹국이며 폴란드 또한 나토의 핵심 파트너다. 이번 협력은 완벽한 역할 분담의 사례가 될 것이다. 전략적 보장은 미국이, 즉시 전력화는 한국이 담당하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편을 든 거였어요. 정오 12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연쇄적으로 폴란드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독일 국방장관 성명 폴란드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 무기 체계는 나토 표준에 완전히 부합한다. 프랑스 외무부 성명 유럽의 안보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을 지지한다. 영국 국방부 성명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유럽 전체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유럽 전체가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 1시 베이징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예정된 군사 퍼레이드 참관을 취소하고 일찍 귀국한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김이 빠진 모양이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수평선에 MVHOEGH 트레이서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김 팀장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오고 있어요. 오후 2시 47분, 48시간 약속 시간에 정확히 선박이 접안했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폴란드 관계자들, 한국 기술진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박에서 첫 번째로 내린 건 K2 전차였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흑표 전차를 들어올렸습니다. 포장을 벗겨내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진 K2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아름답네요. 코발스키 BBN 국장이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 차례였어요. 155mm 포신이 햇빛에 반짝이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FA50의 부품들이 하역됐어요. 조립하는데 6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모든 하역이 완료됐습니다. 김 팀장이 최종 보고를 했어요. 48시간 3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약속보다 3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3분 늦었다고 사과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모든 폴란드 관계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후 6시 첫 번째 시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그단스크 인근 훈련장에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시스템 점검 완료. 모든 기능 정상 작동. 한국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어요.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완벽한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가동률 100%. 즉시 작전 투입 가능. FA50도 6시간 만에 조립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완벽합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오후 8시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48시간 만에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 거였어요. 그날 밤 9시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세계국이 손잡고 우리를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한국이 약속한 48시간이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거든요. 시간이 정말 전력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의 모델이 탄생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 전략적 보장을 담당하고 한국이 즉시 전력화를 책임지는 구조. 이는 기존의 동맹 체계를 넘어선 혁신이었습니다. 밤 11시 바르샤바 도착. 저는 BBM 본부로 돌아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시간표 기반 배치 완료 및 종합평가. 2025년 9월 3일 오후 2시 47분. 한국에서 출발한 첫 번째 무기가 그단스크 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8시간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로써 8월 28일 나돔 F-16 추락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베이징에서의 3자 회담 압박도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시간을 전력으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6일간 저는 강대국들의 배신과 동맹, 압박과 협력의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완벽한 균형추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진실이 역사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의 바르샤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고 누군가는 지금 굴린다는 최준호 소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진짜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이태성 씨의 말도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N7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심스럽다면 로그를 열어보십시오. 모든 타임스탬프와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시간이 곧 전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N-7의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5개 강대국이 서로 배신하고 압박하는 와중에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48시간에 밤에 고장나면 밤에 고치고 투명성으로 모든 조작을 이겨내는 그런 나라 말이죠. 이런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underway after a man was shot and killed by LAPD officers overnight. Police say it happened during a traffic stop on Imperial Highway near Broadway. Driver got out of the car, allegedly armed, and an officer opened fire. The man was taken to a hospital but did not survive. It's unclear what led to the shooting. No officers were hur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맥컬로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화입니다. 한 마리의 개, 그것도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어떻게 미국 경찰 시스템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15년간 DEA, 즉 미국 마약단속청에서 특수요원으로 일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FBI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죠. 하지만 제게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 공포증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7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시카고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란 저는 어느 여름날 이웃집을 놀러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이웃집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 개는 40kg이 넘는 거대한 개였는데 어린 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계속해서 물어댔어요. 저는 피를 흘리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 개는 멈추지 않았죠. 다행히 이웃 아저씨가 달려와서 구해주었지만 저는 다리에 18바늘을 꿰매야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개만 보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죠. 길에서 작은 개를 만나도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개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내 개는 절대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DEA에서 K9 유닛, 즉 경찰견 부대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개들과 직접 작업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전략을 짜고 관리하는 역할만 했죠. 독일 셰퍼드들이 범죄자를 추적하고 제압하는 모습을 볼 때도 항상 최소 10m는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다른 요원들은 사라는 개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관리한다고 칭찬했지만 사실은 제가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개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감정적으로 개입할 필요 없어. 이것이 제 철학이었어요. 사실은 자기 합리화였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새벽 3시 30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산업단지의 낡은 창고가에 검은색 SUV 8대가 조용히 도착했어요. DEA 특수부대와 LA 경찰 특수기동대 합동작전이었죠. 저는 방탄복을 입고 작전 지휘 차량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시날로와 카르텔이 운영하는 대규모 펜타닐 제조 공장을 소탕하는 것이었거든요. 브라보1에서 브라보 리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 존슨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으로 독일 셰퍼드 K9 렉스의 핸들러였죠. 렉스는 80kg이 넘는 거대한 개로 마약 탐지와 용의자 제압을 담당하는 최정예 경찰견이었어요. 지난 3년간 200건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알파팀은 후문으로, 찰리팀은 측면으로 이동하세요. 렉스, 준비됐나? 제가 무전기에 지시했어요. 렉스 준비 완료. 마약 냄새 강하게 감지 중입니다. 마이크가 답했어요. 새벽 4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고. 제가 외치자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창고로 돌입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고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상했던 것처럼 마약 제조 장비들은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해요. 마이크가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창고 사방에서 강렬한 조명이 켜졌어요. 그리고 2층 사무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영한다. DEA 특수부대.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울려 퍼졌어요. 헤리베르토 살라자르 아마야, 일명 엘드라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날로와 카르텔의 LA 지역 총책임자로 FBI 최고 수배범이었죠. 4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특히 가슴에는 거대한 용 문신이 있었어요. 완전히 함정이었어.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갑자기 창고 사방에서 무장한 카르텔 조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명이 넘는 병력이었죠. 모두 M4 자동소총과 AK-47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타타타타.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엄폐. 마이크가 소리치며 콘크리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렉스도 마이크 옆에 바짝 붙어서 엄폐했죠.
저도 급히 지휘 차량에서 뛰어내려 창고로 들어갔어요. 이론상으로는 8명의 DEA 요원과 12명의 스와 팀원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화력이 압도적이었어요. 본부, 여기는 브라보팀 리더 맥컬로우. 저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무전기를 움켜쥐었어요. 용의자들이 예상보다 3배 많습니다. 완전 무장 상태고요. 즉시 백업과 의료팀을 요청합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제 얼굴을 때렸죠. 백업이 최소 30분은 걸릴 예정입니다. 교통체증과 추가 병력 소집 때문에. 본부의 답변이었어요. 30분이면 우리 다 죽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총격전이 격화되면서 우리 쪽에서도 부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스와 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또 다른 요원은 다리를 다쳤어요. 젠장, 탄약이 떨어져 간다. 마이크가 외쳤어요. 바로 그때 렉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통제가 잘 되던 걔였는데 갑자기 심하게 흥분하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렉스, 조용히 해. 마이크가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렉스의 털이 쭈뼛 서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어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는 갑자기 마이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뛰쳐나갔어요. 렉스, 돌아와. 마이크가 절규했어요. 그런데 렉스가 향한 곳은 카르텔 조직원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편 요원 중 하나인 톰 윌슨에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톰은 5년 경력의 요원으로 이번 작전의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렉스가 그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미친 개가. 톰이 비명을 지르며 렉스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독일 셰퍼드의 악력은 1500파운드에 달했어요. 크레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톰의 팔뼈가 부러진 거였죠. 렉스, 멈춰. 마이크가 달려가서 렉스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렉스는 완전히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어릴 때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피투성이가 된 톰의 모습과 광란에 빠진 렁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왜 렉스가 갑자기 동료를 공격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창고 2층에서 엘드라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 사라 맥컬로우. 내가 우리 조직을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망쳤는지 알고 있나? 제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소름 끼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너희 개가 왜 미쳤는지 궁금하지 않나? 하하. 그때 저는 번쩍 깨달았어요. 톰 윌슨의 행동이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했다는 것을. 작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항상 핸드폰을 몰래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오늘 카르텔이 우리를 완벽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설명이 되었어요. 톰이 첩자야. 제가 외쳤어요. 렉스는 이미 톰이 배신자라는 것을 후각으로 감지했던 거예요. 개들은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거짓말할 때 나오는 특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독일 셰퍼드의 강한 공격성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무작정 공격해버린 거였어요. 총격전이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탄약이 떨어져가고 있었고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었죠. 톰은 렉스에게 물린 상처로 의식을 잃었고 다른 요원 2명도 총상을 입었어요. 사라, 우리 이대로 가면 전멸이야. 마이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엘드라곤은 여전히 2층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나와라. 그러면 편하게 죽여주마.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개 짖는 소리였는데 렉스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소리였죠. 뭐야, 또 다른 개가 있나? 마이크가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창고 옆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마리의 개가 들어왔어요. 렉스보다 훨씬 작았지만 뭔가 당당한 기운이 있었어요. 중간 크기의 황갈색 털 그리고 꼿꼿하게 세운 꼬리를 가진 개였죠. 전형적인 한국 진돗개였어요. 그 개는 놀랍도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렉스처럼 흥분하지도 않았고 무작정 달려들지도 않았죠. 마치 전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먼저 바닥에 쓰러진 톰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더니 귀를 뒤로 젖히고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배신자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는 우리 쪽으로 와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한 거예요. 렉스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누구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때 창고 입구로 8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가 사냥용 소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는 당당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용기야, 용기. 할아버지가 한국말로 부르자 진돗개가 즉시 반응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경계 태세는 풀지 않았어요. 제가 통역기를 꺼내려는데 할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봉수입니다. 이게는 용기예요. 이 근처에서 총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너무 위험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이 경찰이죠?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상대는 30명이 넘는 무장 조직원들이에요. 김할아버지가 용기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거든요. 보통 개와는 달라요. 바로 그때 카르텔 조직원 3명이 우리 뒤쪽으로 우회해서 나타났어요. 완전히 기습당한 상황이었죠. 그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우리를 겨냥했어요. 죽어라, 미국 놈들. 조직원 중 하나가 스페인어로 외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어요. 제가 눈을 감으려는 그 순간 용기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휙. 용기는 마치 닌자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히 물어서 총을 떨어뜨렸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조직원의 뒷다리를 공격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조직원이 용기를 향해 총을 쏘려고 했지만 용기는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이동해 있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공격해서 무력화시켰죠. 놀라운 것은 용기가 절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무력화만 시키고 즉시 멈췄어요. 렉스가 보여준 광란의 공격성과는 완전히 달랐죠. 세상에. 마이크가 입을 벌리고 감탄했어요. 저게 뭐야? 특수부대 출신이야?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예요. 1000년 넘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언제 공격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상황을 판단하지 무작정 공격하지 않아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지금까지 K9 유닛에서 사용한 독일 셰퍼드들은 공격성은 뛰어났지만 때로는 통제가 어려웠어요. 무고한 시민을 공격하는 사고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진돗개가 정말 이렇게 영리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영리한 것뿐만 아니에요. 김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추억이 스며들었어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전쟁 때 진돗개와 함께 싸웠어요. 충성이라는 이름의 개였죠. 용기의 활약으로 우리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카르텔 조직원들은 계속 증원되고 있었고 우리 탄약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1950년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상대로 싸웠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요? 네. 그때도 진돗개와 함께 싸웠어요. 용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충성이라는 개였죠. 1951년 겨울에 중국군 10만 명이 서울로 밀려내려왔죠. 우리 부대는 고작 500명이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충성이가 적의 매복을 미리 감지해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성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충성이는 제 대신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언젠가 충성이의 후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하겠다고.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죠. 카르텔 조직원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이었어요. 연기탄을 터뜨려서 시야를 차단하고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해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시야를 잃었죠. 아무것도 안 보여. 마이크가 소리쳤어요. 연기 속에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뒤섞였어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용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후각과 청각에만 의존해서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용기가 특정 방향으로 짖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사격했어요. 신기하게도 매번 정확히 맞았죠. 이게 레이더야? 마이크가 놀라워했어요. 김할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진돗개의 후각은 독일 shepherd보다 3배 뛰어나요. 그리고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수천 년간 진화해왔기 때문에 복잡한 지형에서의 생존 능력이 탁월해요. 연기가 점점 거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카르텔 조직원 8명이 모두 무력화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용기 혼자서 해낸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우리가 연기탄 공격을 막는 동안 엘드라곤의 부하들이 모든 출구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제 정말 끝장이야. 마이크가 절망했어요. 그때 용기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고 한쪽 구석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서 바닥을 킁킁 냄새 맡는 거예요. 용기가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김할아버지가 용기를 따라가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죠. 여기 비밀 통로가 있어요. 창고 바닥에 숨겨진 지하 출입구였어요. 두꺼운 철판으로 덮여 있어서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용기가 후각으로 찾아낸 거였죠. 정말 있네. 마이크가 철판을 열어젖히며 감탄했어요.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엘드라곤이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도망칠 생각 마라. 그가 2층에서 소리쳤어요. 이 건물은 내가 20년 전부터 써온 곳이야. 지하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다 알고 있다. 어디로 가든 다 막혀 있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는 차례로 지하 통로로 내려갔어요. 용기가 가장 먼저 내려가서 안전한지 확인했죠. 지하는 예상보다 넓었어요. 197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하수구 시설이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지만 성인이 지나다닐 수는 있었죠.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더 어둡고 좁은 통로였죠. 용기를 믿어봅시다.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길을 잃지 않아요. 우리는 용기를 따라 움직였어요. 하수구 통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갔다. 카르텔 조직원들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 해. 마이크가 재촉했어요. 하지만 부상당한 동료들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특히 렉스에게 물린 톰은 의식을 잃은 채 엎혀서 가야 했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뒤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여기 있다. 카르텔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타타타타.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좁은 하수구 통로에서 총알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서웠죠. 용기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습해지는 곳이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앞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어요. 김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지하철 공사 현장 같네요. 아마 70년대에 만들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정말로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어요. 천장도 높고 넓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출구는 우리가 온 길 하나뿐이었거든요.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마이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이곳으로 들이닥칠 게 뻔했죠. 몇 분 후 카르텔 조직원들이 지하 공간 입구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엘드라곤도 직접 왔죠. 이제 도망갈 곳도 없군. 엘드라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그 한국계. 내 부하들을 많이 다치게 했으니까 특별히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그가 용기를 향해 금도금된 권총을 겨누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용기 앞을 막아섰어요. 평생 걔를 무서워했던 제가 말이에요. 내가 왜 걔를 보호하고 있지? 저는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용기와 함께 보낸 몇 시간 동안 뭔가가 변했어요. 이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지능적이고 용감하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년이 걔를 구하려고 하네. 엘드라곤이 웃었어요. 좋아, 둘 다 함께 죽어라. 바로 그때 용기가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보며 짖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들리는 것 같았죠. 뭐지? 제가 궁금해하는 순간 천장에서 거대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웅웅웅웅.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백업이 왔다. 마이크가 외쳤어요. 쾅, 쾅, 쾅. 천장이 뚫리면서 DEA 특수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20명이 넘는 완전 무장 특수부대였죠. 모두 최신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DEA 특수부대.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엘드라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젠장, 어떻게 여기를 찾았지? 그때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용기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헬리콥터 소리를 1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 짖은 거예요. 총격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특수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엘드라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김할아버지를 인질로 붙잡았죠.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늙은 한국인을 죽인다. 엘드라곤이 할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김할아버지 때문에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렉스가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난 거예요. 지하로 내려올 때 엎혀서 온 렉스가 총성을 듣고 깨어난 거죠. 렉스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기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렉스, 안 돼. 마이크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80kg의 거대한 독일 셰퍼드와 25kg의 진돗개. 체중 차이가 3배 이상 났어요. 보통이라면 진돗개가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엘드라곤도 인질극을 잠시 멈추고 개들의 대결을 보고 있었어요. 렉스가 거대한 몸집으로 용기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용기가 보여준 움직임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용기는 렉스의 정면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몸을 튕겨서 렉스의 공격을 피했죠. 렉스는 관성 때문에 그대로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용기는 즉시 반격했어요. 하지만 렉스의 급소를 노리지 않고 뒷다리를 정확히 공격해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요. 렉스가 비틀거리자 용기는 재빨리 렉스의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렉스의 목덜미를 살짝 물었어요. 치명적이지 않은, 그저 제압하는 정도의 힘으로요. 렉스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용기의 이빨이 목덜미에 닿아 있는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세상에. 마이크가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어요. 저 작은 개가 렉스를 이겼어? 김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돗개는 머리로 싸워요. 무작정 힘으로만 덤비지 않아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죠. 그 순간 엘드라곤이 분노했어요. 이런 망할. 하지만 바로 그때 용기가 또다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개들의 대결이 끝나자마자 즉시 엘드라곤에게 주의를 돌린 거예요. 용기는 아주 조용히 그림자처럼 엘드라곤의 사각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용기 위험해. 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용기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번개같이 움직여서 엘드라곤의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물었어요. 아! 엘드라곤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떨어지는 순간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엘드라곤을 제압했죠. 작전 완료. 특수부대장이 무전기에 보고했어요. 병원에서 저는 용기가 수술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총격전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었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수의사가 말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도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용기는 정말 특별한 개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하지만 용기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진돗개가 다 그래요. 김할아버지가 진돗개의 역사를 더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수천 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개예요. 몽골 침입 때도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전쟁 때도 항상 한국 사람들과 함께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리하고 용감한 거군요. 영리하고 용감한 것뿐만 아니에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설령 주인이 죽어도 그 자리를 7년 동안 지킨 진돗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런 개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할아버지는 언제 미국에 오신 거예요? 1995년에 왔어요. 딸이 LA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때 충성이의 후손인 용기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 용기가 태어났죠.
며칠 후 용기가 회복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 용기를 DEA에서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진돗개 전문 트레이너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미국에도 진돗개 K9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김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기쁘네요. 충성이의 후손들이 드디어 인정받는군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더 많은 진돗개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진도에는 훌륭한 진돗개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했죠. 6개월 후인 2023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토안보부에서 극비 정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시날로와 카르텔이 IS 테러 조직과 손을 잡고 LA 시내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이었죠. 이번 작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DEA 국장이 긴급회의에서 말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총 12개의 폭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8시간밖에 없어요. 회의실에는 FBI, CIA, 스왑, 폭발물 처리반 등 모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존의 탐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장이 말했어요. 상대방이 최신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돗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용기와 함께 훈련하면서 저에게 공포증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용기는 제 최고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추가 진돗개 5마리도 훈련을 마친 상태였어요. 혹시 빠지고 싶으면.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기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되었어요. LA 시내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졌고 각 구역에 진돗개 팀이 배치되었어요. 저와 용기는 가장 위험한 다운타운 구역을 담당했죠. 용기, 준비됐나? 제가 물었어요. 용기는 꼬리를 한번 흔들며 대답했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폭탄은 지하철역에 숨겨져 있었어요. 용기가 30분 만에 찾아냈죠. 시사 폭탄 10kg이었어요. 잘했어, 용기. 제가 용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두 번째 폭탄은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이것도 45분 만에 발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탄들이 점점 더 교묘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세 번째는 고층 빌딩의 환기구에, 네 번째는 공원 지하에 묻혀 있었어요. 마지막 폭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폭발물 처리반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을 보면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요. 오후 7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찾은 폭탄은 총 11개였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때 용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하철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하철역은 이미 수색이 끝난 곳이었어요. 용기, 거기는 이미 확인했잖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용기는 계속 그쪽을 가리키며 짖었어요.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6개월 동안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용기를 믿기로 했어요. 용기를 따라가 봅시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다시 내려가자 용기는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 곳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갔죠. 여기다. 제가 외쳤어요. 정말로 거대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 수색대는 발견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어요. 시사 폭탄 50kg이었죠. 만약 터졌다면 지하철역 전체가 무너지고 주변 건물들도 붕괴되었을 거예요. 이건 진짜 대형이네요. 폭발물 처리반장이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폭탄을 해체하는 도중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비 트랩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즉시 폭발하는 장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처리반장이 말했어요. 일단 모든 인원 대피시키고 원격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피에는 최소한 시간이 걸렸어요. 폭탄 타이머는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용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용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용기는 폭탄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계속 짖었어요. 저기에 뭔가 있나?
처리 반원이 확인해 봤어요. 맞아요. 여기에 숨겨진 전선이 있어요. 이걸 먼저 차단하면 부비 트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의 도움으로 숨겨진 전선을 찾아낸 처리반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타이머는 15분, 10분, 5분. 됐습니다. 처리반장이 마침내 외쳤어요. 폭탄 해체 완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LA 시민 3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였죠. 폭탄 해체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폭스뉴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용기의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LA를 구했다. 작은 개가 보여준 큰 용기. 진돗개,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위기를 구하다.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용기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용기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진정한 영웅이자 한미 우정의 상징입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개가 미국을 지켜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할아버지도 함께 초청받으셨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특별 표창을 받으셨죠. 70년 전 한국을 도왔던 미국이 이제 한국의 개에게 도움을 받는군요.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미동맹이 아닐까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용기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유럽, 아시아, 호주 등에서 초청이 쇄도했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프랑스 경찰청 진돗개 프로그램 도입 검토. 독일 연방경찰 한국과 진돗개 교육 협정 체결. 일본 경찰청 진돗개 연구팀 발족. 전 세계에서 한국 정부의 진돗개 분양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0월 DEA는 공식적으로 진돗개 K9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저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고 용기는 미국 최초의 진돗개 K9으로 정식 임명되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수석 트레이너가 되셨죠.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저는 연설했어요. 용기는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무분별한 공격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하는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기존의 독일 셰퍼드 K9들이 과도한 공격성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과 달리 진돗개들은 놀라운 절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설명했어요. 6개월 만에 진돗개 K9 유닛은 95%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단 한 건의 과도한 공격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어요. 진돗개 한류 열풍 전 세계로 확산. K-팝, K-드라마에 이어 K-도까지 진돗군 세계적 관광 명소로 급부상. 한국 언론들의 보도였어요. 특히 일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 한일 간의 복잡한 역사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는데 진돗개만큼은 예외였어요. 일본 경찰청, 한국 진돗개 도입 추진 아키타견의 나라 일본, 진돗개의 주목. 도쿄에서 열린 국제경찰견 세미나에 저와 용기가 초청받았을 때 일본 경찰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지능적이면서도 절제력 있는 경찰견은 처음 봐요. 일본 경찰청 간부가 말했어요. 시연에서 용기는 복잡한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줬어요. 무고한 시민과 진짜 범죄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제압하는 모습이었죠. 진돗개의 가장 큰 장점은 지능적 절제력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힘이 세다고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해요. 이것은 수천 년간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발달한 특별한 능력이에요. 1년 후인 2023년 12월, 저는 제 인생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 전문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용기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심각한 개 공포증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7살 때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개를 피해서 살았죠. 하지만 용기를 만나면서 개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정한 파트너거든요.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진돗개들은 80마리를 넘어섰어요. 용기의 직계 후손들과 한국에서 온 순수 혈통 진돗개들이 미국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었죠. 각각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폭발물 탐지 전문, 마약 탐지 전문, 인명구조 전문, 심지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까지. 진돗개들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적응력 덕분이었어요.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성과는 단순히 개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DEA 국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가져왔어요. 김할아버지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진돗개들을 훈련시키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할아버지, 후회되지 않으세요? 편안하게 쉬실 나이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전혀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충성이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한국의 진돗개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아이들과 만날 때였어요.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진돗개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용기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수천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진돗개 키우고 싶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특별한 개예요. 함부로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돗개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은 항상 뜨거웠어요. 용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2024년 초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엔에서 국제진돗개 평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였어요. 분쟁 지역에서 진돗개들을 활용해 지뢰 탐지와 인명구조 작업을 하자는 것이었죠. 진돗개들이 보여준 평화적이고 지능적인 접근 방식이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유엔의 판단이었어요. 첫 번째 파견지는 시리아였어요. 용기의 아들인 평화가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파견되었죠. 할아버지 용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평화를 보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돗개들은 단순한 경찰견을 넘어서 평화의 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국적과 상관없어요. 제가 신임 요원들에게 항상 말하는 말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죠. 용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크기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용기는 4살이 되어 여전히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출근해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죠. 그리고 오후에는 후배 진돗개들을 훈련시키는 선임 트레이너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용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제가 퇴근할 때마다 용기에게 말해요. 용기는 항상 꼬리를 흔들며 대답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30개국에서 500마리가 넘는 진돗개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용기의 후손이거나 용기에게서 영감을 받은 개들이죠. 한국 정부는 진돗개 문화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진돗개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표창하는 행사를 열고 있거든요. 진도에는 세계 진돗개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죠. 한국에 와서 진돗개를 직접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어요. 이런 훌륭한 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진돗개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말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도까지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가 되었네요.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의 엄마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용기와 함께 조깅을 하고 주말에는 다른 진돗개들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요. 7살 때의 그 끔찍한 기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살아, 정말 많이 변했어. 오랜 친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개만 봐도 도망갔잖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특히 진돗개 같은 특별한 친구를 만나면 말이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진돗개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죠. 진정한 강함은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절제력에서 나온다는 것이 용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존재라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언젠가 진돗개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들이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돗개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거예요. 테러를 막고 마약을 찾고 실종자를 구조하고 생명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한국에서 온 작은 개들이 어떻게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었는지를.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충성의 이야기. 현재 용기는 여전히 제 곁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제도 새로운 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했고 오늘도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김봉수 할아버지는 충성이의 꿈이 이루어졌다며 매일 웃으며 지내세요. 진돗개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평생 개를 무서워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 전문가가 되어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용기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적이겠죠. 작은 개 한 마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동 맛집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